네, 안녕하세요. 네, 서초구청에서 진행하는 더 진달래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이고요. 지금은 서초평온 채널을 통해서 진달래 프로젝트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존중의 힘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음, 아침에 보니까 조금 날씨가 서늘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더운 날씨도 조금은 지나고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는 느낌도 들면서 올해 한 해도 반 이상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지만 저도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고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거든요. 어젯밤에 웬일인지 저도 좀 잠을 설쳤어요. 잠을 설치면서 이런저런 악몽에 좀 시달려 가지고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악몽을 꿨지? 악몽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푹 주무셨는지요? 혹은 좋은 꿈을 꾸셨는지? 예. 항상 제 소개를 안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오늘의 주제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주제여가지고요. 사실 저는 정신과 전문이지만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신과 레지던트 4년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의 임상 강사 경험이 있어야지 학회에서 인정하는 정식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마친 건 아니고요. 석사를 소화를 했고 박사 때는 전공을 바꿔서 저는 암 경험자 분들을 위한 정신건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신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뭐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의 뭐 완전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지금은 마인드랩 공간이라는 조그만한 개인 의원, 개인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료실에만 갇혀 있기가 좀 싫어가지고요. 물론 진료를 보면서 여러 저한테 오시는 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외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도 마련이 됐고 여러분들께 지금 세 번째 주제거든요.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블루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명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로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존중과 관련된 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방송 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올림픽 직전이죠. 올림픽 직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뭐 영광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방송에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만나 뵙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또 강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느 순간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애착을 중시하는 영역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부모 교육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좀 엄한 부모의 역할들이 좀 많은 편이었죠. 아마 유교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예절과 예의를 따지고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양육이 강하게 적용돼서 뭐
체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좀 허용적인 문화가 있었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양육 방침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는 좀 더 따뜻한 환경, 예, 애들 스스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애들한테 끌려가는 부모의 역할도 많아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은 그러면서 또 양육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제가 영향을 받은 거 두 분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이시영 박사님이죠. 예.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이시영 박사님 소개를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한 세대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30대 초중반만 되셔도 이제는 이시영 박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 이상의 연령대들은 아마 이시영 박사님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과대학 선배님이시고요. 정신과로서는 당연히 대선배님이시고요. 이분이 올해 88세신데 본인 나이보다 더 많은 책을 쓰셨다고 하죠. 그 많은 책을 쓰신 것 중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도 쓰신 게 있습니다. 한 4년 5년 전쯤에 나온 아이의 자기조절력이라는 책이고요. 책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강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 역시도 많은 영향을 받은 책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단순하게 아이로 하여금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훈육과 통제, 자기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 좀 놓치는 분위기로 가지 않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그 전두엽에 대한 부분들, 그것에 대한 발달을 강조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되어 있어서 혹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강북삼성병원의 신영철 교수님의 강의죠. 이거는 유튜브 채널 이제 홍해걸 선생님이 하시는 비욘디라는 채널에서 이제 신영철 교수님이 그냥 살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 강의도 저한테 여러 가지로 좀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진달래 프로젝트를 하면서 신영철 선생님 흉내를 좀 내보려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을 좀 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신영철 선생님은 대가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핫바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그 신영철 교수님의 방식을 쫓아가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다라고 느껴져서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냐 하면, 일단은 제가 준비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한 30분, 4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강의 후반부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조금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다가 혹시 뭐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든지, 혹은 본인의 이야기든 본인 자녀분에 대한 이야기든 이런 것 때문에 혹 사연이 있으시다면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혹은 뭐 강의 도중에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종합을 해서 강의 후반부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이나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신과 의사에게 혹시 궁금한 점이 기존에 계셨다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셔도 제가 나중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존중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내용이 사실 어느 순간부터 유행어가 됐죠.
이 자신감이랑 자존감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마 지금 모든 엄마 아빠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존감이란 게 뭘지에 대한 게 항상 의문인 거죠.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있는 걸까? 그리고 제가 키우는 딸은 자존감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자존감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죠. 한자로만 풀이한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느낌이죠. 예. 그래서 존중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나를 존중한다? 나를 존중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항상 저한테 진료로 오시는 많은 어머님들께서 애를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가 뭐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이런 괴롭힘을 당해서 뭐 학교에서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얘가 뭐 시험을 못 쳐서 뭐 친구랑 이런 것 때문에 다퉈서 학교 선생님한테 이것 때문에 혼이 나서 자존감이 많이 깎였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데려오시거든요. 그러면 무슨 자존감이 깎였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이라는 어떤 특정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존감을 들고 태어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층 쌓아 올리는 게 진짜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짜 자존감과 진짜 자존감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죠. 먼저는 가짜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해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자기라는 거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자기와 부모를 동일시합니다. 그건 우리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나와 동일시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첫 단계는 애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힘을 가진 그리고 능력을 가진 지켜줄 수 있는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모 역시도 그 환경을 아이의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적으로 개입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아이는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간 동안에는 전적으로 동일시를 할 수 있어요. 즉 아이의 인생이 엄마 아빠의 인생이 되고 엄마 아빠의 인생이 아이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때까지 가능하냐 하면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이는 설령 그게 본인이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쫓아올 수 있어요. 그게 나의 삶이고 나의 가치이고 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이는 쫓아오게 됩니다. 그게 부모와 아이를 동일시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정 부분의 효과죠. 즉 돌봄이자 보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가는 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어느 순간 부모랑 떨어져서 본인만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발생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정상적인 과대작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망상일 수도 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걸 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이거고 이거를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해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순간적으로 본인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건 일정 부분 착각도 동반됩니다. 그게 확 발현되는 시기가 아이들에게는 언제일까요? 대부분 사춘기 시기죠. 사춘기 시기에는 애들이 내가 부모의 능력 없이도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 내용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겨울왕국의 엘사죠. 겨울왕국을 아마 안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워낙 대작이고 엄청 흥행을 거뒀기 때문에요. 겨울왕국의 초기 시나리오를 조금 떠올려 보신다면 주인공 엘사가 어릴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거를 통제하죠. 손에 얼음 마법을 막 부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동생이 다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엘사에게 장갑, 통제죠. 장갑을 씌우면서 이걸 너가 숨겨야 해, 통제해야 돼, 관리해야 돼, 들켜서는 안 돼.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게끔 엘사의 인생을 부모님과 동일시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엘사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한 왕국의 여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주어지죠. 근데 그게 쉽나요? 그렇지 않죠? 예.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엘사는 부모님과 동일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내 능력을 통제하지 않고 막 세상에 그냥 내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살 거야 하고 뛰쳐나가는 과정이 레디꼬라는 겨울왕국에서 가장 테마송에서의 장면이죠. 원래는 이 레디꼬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의 그 노래를,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같이 틀면서 강의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즈니는 저작권에 상당히 예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머리 하늘 한번 떠올리시면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레디꼬를 한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같은 거 찾으면 나오니까요. 레디꼬의 상황을 보면 맨 처음에 엘사가 왕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마법을 들킨 다음에 도망치듯이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상당히 낙심한 표정과 어떻게 보면은 대관식에서 입었던 되게 어두운 복장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는 부모님의 통제 하에서 내가 이 능력을 감춰야 돼 라면서 본인 스스로를 억누르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걸 그냥 자유롭게 나의 이 통제를 벗어 던질 거야 라고 하면서 장갑을 다 벗죠. 장갑을 다 벗는 순간부터 엘사가 그 마법의 능력을 한껏 과시합니다. 그 전까지는 실제 그냥 현실성 있는 산을 걸어가는 배경이었다면 내가 자유롭게 모든 걸 다 벗어 던지면서 내 마음껏 살 거야 라고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통상적인 현실성이 있는 산의 모습에서 화려한 다리가 생기고 그 다리를 엘사가 뛰어가면서 거대한 얼음성을 구축하죠. 근데 막상 그 얼음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과대자기를 한껏 드러내는, 그러면서 점점 복장도 화려한 드레스로 바뀌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엘사의 얼굴처럼 화려한 화장에 화려한 모습으로 본인 스스로를 바꾸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스스로의 인생을 마음껏 펼칠 거야.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Let it go라는 의미는
나를 막아뒀던 여러 가지 방해물이나 장갑이나 부모님의 통제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하면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욕구를 마음껏 펼쳐냅니다. 가장 화려한 성을 짓고 그 안으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화려하지만 얄미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지만 세상이랑 그 현실에서는 상당히 방향성을 벗어나서 본인만의 가치를 세워버리죠. 이 시기가 정상적으로 있는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황당할 수 있죠. 갑자기 청소년 아이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꿈들을 막 꿔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때로는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요. 아, 너가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구나. 때로는 얘가 생각하는 그 목표라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도 같이 있겠죠. 때로는 말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과대 자기가 애들한테 투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가 꿈꾸는 게 되게 현실성이 없어요. 근데 그 현실적이지 않은 꿈을 부모가 옆에서 같이 막 동조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다음이죠. 이 시기의 자존감은 진짜 자존감이라기보다는 가짜 자존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목표, 자기에 대한 어떤 모습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거대 자기이기 때문에 막상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에서 내가 헤쳐나가려고 할 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짜 자존감이 생기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과대자기거든요. 이 정상적인 과대자기라는 거는 뭐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저명한 정신분석가인 코호트, 하이트 코호트라는 정신분석가 역시도 발달학적으로 아이들은 거대자기, 과대자기를 가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과대자기를 현실에서 부딪혀 나가면서 현실적인 자기감으로 가져가는 게 발달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즉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과대 자기를 통해서 막상 세상에 부딪혀 나갈 때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나가는 과정은 애가 가짜 자존감을 진짜 자존감으로 가져가기 위한 통상적인 의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장애물이고 나한테 필요한 넘어짐일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애한테는 필요한 과정이구나라고 같이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 역시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때로는 진료실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은 힘든 아이들의 부모님은 때로는 아이가 이 과대 자기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아이보다 더 실망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를 비난하시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이 실패와 이 실망은 아이가 진짜 자존감을 가져가기 위한 과정인데,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더 화들짝 놀라고 더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애는 이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중요한 과정을 부모한테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실패해 나가는 과정은, 혹은 그 시기에 낙심하는 과정은 오히려 얘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나갈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마 지금 이 강의는 뭐 청소년들보다는 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듣고 계시겠죠. 이 강의를 들으는 여러분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에서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와 낙심은 당연히 겪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른이 되어 갈 때도 그런 과정이 있고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 실패와 낙심은 반복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 역시도 낙심할 때가 있고, 지금도 때로는 스스로한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실패를 피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암 경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때로는 청년의 시기에 되게 열심히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암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과정을 그냥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뭐 헤어나올 수 없다고 절망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다시 찾고 내 삶의 방향성을 보다 건강하게 수정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즉, 좌절 자체가 나의 인생에 데미지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을 통해서 내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힘, 그게 좌절을 극복하는 힘이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자존감이죠. 우리 아이에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거대 자기에 대한 거를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실패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짜 자존감에 대한 거를 조금 알 수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모아나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저는 모아나를 더 좋아합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스포일러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모아나는 여기에 있는 여자 주인공이고요. 그 옆에 있는 듬직한 친구는 마우이라는 친구입니다. 모아나의 배경은 하와이예요. 하와이의 한 섬의 족장의 딸이 이 모아나고요. 하와이는 여러 개의 섬들이 이어져 있는 그런 군도죠. 그리고 지각 변동에 따라서 화산이 있으면서 화산에서 섬이 만들어지고, 이 섬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섬이 나타나고, 이렇게 돼서 화산 군도를 이루게 됩니다. 하와이의 저 위에 있는 조상들은 이 섬과 섬을 쭉 여행하면서 개척해 나가는 모습으로 이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 안에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하와이에 있는 원래 부족민들은 한 섬에서 한 섬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섬을 개척하고 또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근데 어느 순간 기존의 어떻게 보면은 행복, 기존의 환경에 많이 적응되어서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거를 더 이상 안 하는 환경으로 바뀐 게 이 모아나의 초기 배경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의 초기 배경이죠. 그래서 겨울왕국의 엘사에게 부모님이 장갑을 끼워주면서 너가 이 마법을 숨겨야 돼라고 통제를 했듯이 이 모아나에서는 부모님이 모아나에게 산호초 밖에 바다로는 넘어가서는 안 돼. 이 산호초 밖에 바다는 너무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너는 이 산호초 안에 이 잔잔한 바다에서만 지내야 돼라고 어떻게 보면 통제선을 그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그 섬 안에 더 이상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아나가 이 섬을 떠나 더 모험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모험을 떠나야 된다는 영감을 불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아나의 할머니거든요. 모아나의 할머니는 마을 안에서는 마치 무슨 뭐랄까 조금 이상한 할머니로 치부당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로. 이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 산호초 밖을 벗어나서 더 먼 바다를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았어. 근데 그 섬 안에 있는 주민들은 왜 굳이 나가요? 여기 이렇게 많은 작물들과 풍요로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모아나는 꿈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산호초 밖에 험한 바다로 언젠가는 나가고 싶어라는 꿈을 어릴 적부터 꿨던 거죠. 할머니를 통해서요. 어느 순간 모험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 모아나는 테피티의 심장이라는 거를 돌려주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데 그 과정에서 마우이라는 든든한 동료를 얻어서 정말 테피티의 심장을 돌려주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앞서 겨울왕국의 엘사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모아나는 나는 거대 자기, 과대 자기가 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어떻게 보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과대 자기는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면서 어느 한순간 실패와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아나에서도 마우이와 모아나가 서로 힘을 합치지만 거대한 벽 앞에 부딪히면서 포기라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순간에 모아나에서 나오는 테마송이 I am 모아나, 나는 모아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비록 모아나에서의 주제곡은 아니에요. 주제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I am 모아나, 번역하면 나는 모아나죠. 나는 모아나라는 이 노래, 선조들의 노래라고도 돼 있는데요. 이 노래를 유튜브든 뭐 검색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 내용은 이래요. 모아나가 실패한 거죠. 낙심을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냥 더 이상 테피티의 심장을 돌려주겠다는 꿈은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봐요 라고 낙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우이 역시도 화가 나서 떠난 상황에서 홀로 남겨져 있죠. 그 절체절명의 좌절 순간에 불현듯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죠. 이 노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모아나에게 그래 너는 정말 많은 꿈을 꾸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어. 하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이제는 힘들지. 너가 고생한 만큼 이제는 쉬어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모아나에게
너는 누구니? 라는 이야기를 하죠. 모아나, 너는 누구니? 그러면서 모아나가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의 후반부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걸 다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맨 처음에 모험을 떠났을 때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족장의 딸로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개척과 모험의 정신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었다라는 것들을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과거에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거대 자기, 과대 자기였다면 이제는 현실성에 기반을 둔 자기, 현실성에 기반을 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는 모아나라는 것을 외치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이 힘이 진짜 자기 자존감인 거죠. 나를 존중하는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I am 모아나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은 제가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현실감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네. 아, 진짜 자기 존중감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네. 아 그래, 애들이 그래 거대 자기에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지? 네. 이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뭐 여러 가지 질문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래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딛고 일어서지? 예. 그리고 그 딛고 일어서는 법을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지? 예.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뇌 발달의 최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제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시원 교수님의 어떤 자기조절력이라는 책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펼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도 내가 막상 현실의 바탕을 둬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난하고 피곤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뚫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나를 통제하고 자제하고 관리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의 욕망을 때로는 누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를 관장하는 우리 뇌의 기관은 전두엽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눈 쪽 앞에 있는 이쪽 뇌. 그 전두엽의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인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생물학적인 조절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발달이 더뎌 있을 때, 발달이 좀 덜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 약할 때 생기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지금 뭐 소아정신과에서 많이 진단을 하고 있는 ADHD라는 질환입니다.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집중력 저하, 과대 행동 장애라고도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이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고 참게 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게 하고 막 날뛰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잘 안 됐을 때 이제 ADHD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메칠페니데이트라는 약물을 흔히 사용을 합니다. 뭐 콘서타라고도 하고 메타데이트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약물들이죠. 사실 제가 소아정신과를 준비했을 때, 한때 제가 소아정신과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요. 준비했을 때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이 이런 거예요. ADHD라는 질병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막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주변 사람들 방해하고 본인이 막 본인 스스로를 조금 자제하고 싶어도 어찌 할 줄 몰라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멀어지고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ADHD 약물을 사용하죠. 근데 그 ADHD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정말 심한 친구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른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 약을 계속 먹여야 되나? 요즘 성인 ADHD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죠. 제가 약간 이렇게 말 속에 약간의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ADHD와 성인 ADHD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게 성인이 돼서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은 약에 그럼 의존한 채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 좀 빠지게 되죠. 이 ADHD를 어떻게 보면 미연에 예방하고, 그리고 이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훈육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혹은 본인들의 욕망과 그리고 활동과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발산하게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건 해서는 안 돼, 이건 지켜야 돼라는 훈육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겨울왕국이나 모아나에서 애에게 장갑을 씌웠듯 이 산호초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했듯 초기에는 그런 훈육과 양육은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걸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꺾여, 아이들이 상처받아. 그런 이유로 이 훈육이라는 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풍토가 요즘의 양육에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훈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나중에 관리하고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이건 어릴 때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물론 이걸 준비하다가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제 딸이 이제 4살, 5살 이럴 때 당연히 때를 쓰죠. 엄청 때를 씁니다. 근데 우리 딸의 특징은 때를 써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부터 뭐 이렇게 막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러지 않고요. 그거 있죠. 애들이 막 이렇게 배에서부터 막 기운을 끌어올려가지고 먹은 걸 토해냅니다. 시비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냥 좀 참으면 될 텐데, 이 울음을 참으면 될 텐데 울음을 막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면서 이제 뭐 먹은 것도 없으면서도 막 이렇게 그냥 위에 같은 거를 토해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부모님들이 놀래요. 부모님 놀래니까 애가 원하는 걸 들어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애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뭔가를 얻고 싶을 때 그 방법을 사용하면은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에게는 훈육이 안 되는 거죠. 몇 번을 그런 걸 좀 옆에서 지켜보다가 저희 딸이 한 번 제대로 걸리면 내가 진짜 정말 한 번 아빠가 가만 안 있는다 마음을 먹고 있던 와중에, 물론 그전에도 뭐 훈육을 하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애가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앞에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마음이 약하니까 애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토한 거를 치우려고 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거는 훈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방으로 아이를 데려 들어가서는 똑바로 앉혀놓고 아빠의 얼굴을 보라고. 애는 뭐 난리치죠. 막 울고 엄마 불러달라 그러고 막 또 토하려고 막 이러고 있고. 엄마 오지 않아. 아빠 봐. 너가 엄마를 만나려 그러면 여기서 울음을 그치고 토하는 것도 멈춰야 돼. 그리고 너가 토를 하더라도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치우는 거야. 엄마가 더 이상 치워주지 않을 거야. 애가 또 껄껄 울죠. 근데 거기서 제가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빠 오늘 출근 늦게 해도 돼.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붙잡아 놓고는 아이랑 씨름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때리면 안 됩니다. 체벌은 절대로 안 돼요. 체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나도 시간을 들이고 얘도 시간을 들이면서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훈육을 하는 겁니다. 1시간 가까이 씨름을 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출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이걸 더 이상 떼써봐야 들어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지못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대로 울음을 그치고 토하는 걸 멈추죠. 그리고 더 이상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울음을 그쳤으니까 또 돌려보내주죠. 그 다음에 우리 딸의 이야기가 가관이에요. 엄마한테 가서 이제 아빠에 대해서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빠가 나는 아빠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빠가 나를 계속 얼굴을 보라고 혼내. 나는 계속 아빠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 훈육이 결국에는 먹히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러 나오면서 아이에게 너 혹시 예전에 아빠가 그랬던 거 기억나니? 하니까 아이가 기억을 해요. 이제는 초등학생이거든요. 자기가 4살인가 5살 때 아빠 그랬대요. 그때 아빠가 많이 무서웠어? 물어봤더니 아이가 하는 말은 아니 무섭진 않았고 어이없었어. 근데 아빠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는 돼? 아빠가 너한테 그거 못되게 군 걸까? 아이가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근데 아빠도 좀 잘 살지. 나한테 그러면서 아빠도 그러면서 일종의 장난치는 거죠. 근데 내가 아이에게 필요해서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같이 씨름하면서 하는 훈육은 아이한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는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자기조절이라는 부분을 약으로만 해결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ADHD라는 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뇌의 발달은 저 뇌관 쪽에 있는 파충류의 뇌부터 설치류, 원숭이 뇌를 거쳐서 돌고래 뇌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돌고래 뇌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의 영역이죠. 근데 이 발달 속도는 아이들마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아이는 돌고래 뇌가 빨리 발달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더디게 발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키가 어떤 애는 빨리 크는 아이도 있고 늦게 크는 아이도 있듯이 우리의 전두엽 발달은 빨리 크는 아이와 늦게 크는 아이가 있습니다. 늦게 크는 아이라 그러면은 ADHD를 통해서 그런 약물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보완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전두엽 발달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은 빼야겠죠. 그리고 그 전두엽 발달을 더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중요한 게 양육이고 훈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존중이라는 건 부모가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 그 옆에서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직접 해주기도 하고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다 해줘야죠. 그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를 부모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 그거는 부모와 아이가 동일시되는 순간까지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애가 사춘기 과정을 거쳐 나가든 본인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다 해주는 것에서 옆에서 조금씩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옆에서 조금은 더 지켜봐 주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한테 오시는 많은 청소년들의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죠. 어머니에게는 아이의 행복이 부모님의 행복인가요? 아이가 행복할 때 부모님이 행복해질 수 있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죠. 그러면 아이가 실패했을 때는 그건 아이의 실패가 아니라 본인의 실패라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 꽤 많습니다. 막상 실패한 건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의 실패를 아이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실패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어느 한순간 A 입장에서 헷갈립니다. 이 인생 누구의 인생이야? 내가 실패했는데 왜 부모님이 본인이 실패했다고 하는 거지? 나는 누구지? 정체성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행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실패를. 그걸 통해서 아이가 뭔가를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모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이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부모의 인생과 아이의 인생을 구분하는 것. 엄마 아빠의 인생은 엄마 아빠의 인생대로 있고 엄마 아빠의 행복은 엄마 아빠의 행복대로 있으며 너의 인생과 너의 행복은 너의 몫이란다라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필요로 할 때 그때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 되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죠. 아이가 시험을 망쳐서 왔을 때 아이가 실망하는 것보다 아이가 낙심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낙심하고 있다면, 내가 더 실망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아이의 인생을 뺏어 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알람 사인이 머리에서 막 울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보면 아이가 착각하게끔 만들고 있구나. 아이의 실패와 아이의 행복은 아이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부모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아이는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공부와 관련된 인터뷰가 저한테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입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재수했거든요. 네. 대학교 입시를 망쳤습니다. 네. 그제서야 제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과대자기에서 낙심과 실패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드렸던 건 제가 대입시험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를 강요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학에 무슨 시험을 칠 때 잘 치면 저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고 못 치면 부모님이 더 실망하셨어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입시험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은
일정 부분 교육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일정 부분 포기하신 거죠. 아, 이 방식대로 해가지고 얘가 안 되는구나. 네. 낙심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실망하실래나? 어찌됐든.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제 인생을 책임지게 되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하는 척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신가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아가는 법들을 배워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애가 실패할 때 애 스스로 진짜 자존감을 가지면서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걸 지켜봐 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애보다 더 실망하면서 아이를 채찍질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9이 되신 저희 할머니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어릴 적 같이 할머니와 같이 보냈던 시간들을 상당 부분 기억을 못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냥 제 이름 정도만 이제는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는 모아나에서의 할머니처럼 저에게 항상 낙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불러넣어 주신 분이십니다. 거창한 것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셨던 건 너가 어떤 순간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할머니는 매일같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누군가가 깊은 애정으로 나의 삶을 기억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줘야 하는 가장 큰 선물이 이런 깊이 있는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앞서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에서 나를 깊이 있게 지켜봐주는 단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좌절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인 회복 탄력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할머니는 100세가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낮에는 책상에 앉으셔서 계속 성경 구절을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내용을 이제는 이해하기도 힘드실 정도로 노쇠하셨어요. 근데 본인에게는 그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필사를 하십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한테도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더라도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시간이 좀 오버돼요. 때로는 너무 시간이 남아서 걱정을 하기도 했다가 오늘은 또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원래는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시간을 좀 오버했습니다. 근데 괜찮으시다면 한 5분 10분 정도만 질의응답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응답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홍보를 드렸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은 뭐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질의응답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다면 혹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고, 제가 살짝 시간을 오버해도 괜찮나요? 몇 분만? 괜찮나요? 네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뭐 넘어가도 되고요. 제가 지금 10월 달에도 한 번 더 강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강의가 있어서요. 혹은 뭐 기억해 놓으셨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10월 달에 강의할 때 뭐 질의응답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올려주시면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역시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색합니다. 근데 정말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저거 그 신영철 교수님의 그냥 살자 한번 보시면요, 질의응답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질의응답을 많이 받으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책 같은 걸 쓴 게 있으면 뭐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쓴 책을 드립니다, 이렇게 막 해야 되나? 뭐 근데 아직까지 제가 쓴 책이 없습니다. 책도 아마 쓰긴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시간을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제가 일단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나름대로 저의 이야기를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 보고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걸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